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연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이 방송을 하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방문했어요. 저는 3차 회담? 북한 쇼가 마음에 안 들어서 사실 북한 문제 때는 대통령이라고 안 붙이는데 강 변호사가 나왔으니까 그래도 뭐 붙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뭐 한간에 해자되는 재밌는 장면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안 봤는데 강 변호사 그 장면 보셨습니까? 예, 저는 페이스북에 있길래 봤습니다. 네. 어떤 장면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만나서 이제 김정은하고 인사를 하고 포옹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양쪽에. 네, 포옹을 다 하고 이제 어디 단상에 이렇게 인사말 같은 거 또 이제 카메라가 있는 쪽을 향해서 단상에 서는 자리인 것 같은데 단상에 올라가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김정은을 이렇게 포옹을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김정은이 지금은 그런 순서가 아니라는 이제 취지에서 이제 팔을 이렇게 좀 약간 뿌리치듯이 하면서 가서 서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로 선 거예요. 동서남북을 갖다 헷갈렸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김여정이 뛰어 올라와가지고 저쪽 편입니다 하고 이제 세우는 장면인데, 전 좀 별것 아닐 수는 있습니다. 사소한 것일 수는 있는데, 이런 중요한 자리일수록 어쨌든 지금 국가 간 정상회담이고요. 또 우리 핵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있고 전 세계가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민감하고 중요한 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조금 이성을 차리고 환호하고 열광하는 그런 모습만 연출하려는 생각을 좀 잠시 버리시고 조금은 냉정하게 이성을 찾고 좀 의연한 자세로 좀 임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이 없으니까 같이 이성이 있으면 그렇게 1년에 3번이나 만나겠습니까? 그거 너무 자주 만나는 것도요. 이 정분난 것도 아니고 좀 문제가 좀 있다 보고 매사를 갖다가 서로 간에 상대방의 진위를 확인하면서 이 국가 안보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전 세계적인 비핵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가는 게 답이라고 이래 보는데 흥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평양에 가놓으니까. 네, 그리고 좀 우려했던 모습이 또 저는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1차 회담 판문점 선언 나올 당시 그때는 정말 이제 역사적인 좀 순간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의 존재 자체를 또 궁금해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언론이 그 자체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죠. 근데 지금 이제 3차 회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만나는 자체, 둘이 서로 포옹을 하는 모습, 환영하는 모습, 영부인 둘이 어디를 간다든지 이런 지역적인 그거는 크게 이슈화되거나 보도되거나 그런 것들이 좀 집중되는 식은 좀 저는 자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지금은 조금 냉정하게 성숙한 모습 자세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한쪽에서는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나라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금 성숙한 언론 모습, 두 정상의 모습 그런 걸 좀 기대했는데 어쨌거나 아직은 좀 또 1차 회담 때랑 비슷하게 환호하는 모습 그런 것들로 좀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TV 중계를 한다고 이제 그러는데 따로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그랬죠. 근데 이제 하나 좀 제가 볼 때 우스운 거는 가기 전에 임종석이 기자 이렇게 간담회를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정해진 거는 아무것도 없다. 가서 두세 차례 만나서 회담을 통해 가지고 내용이 채워질 거다. 그래 이제 단판 지어야 된다. 이러는데 진짜 남북 사이에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가서 둘이 만나서 한두 시간 이야기하는 데서 그 단판을 통해 갖고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강 변호사는 그걸 좀 많이 믿깁니까? 저는 믿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한 라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화. 그러니까 전화를 수시로 하면은 직통으로 서로 통화할 수 있는 게 열려 있는 상황인데. 골방도 하나 더 생겼죠. 연락사무소. 남북 개성 공동사무소까지 설치됐고 인력 배치까지도 지금 다 됐고 개소식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전화 온갖 통신 장비 다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을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 뭐 문재인의 위대한 그 실컷 전화 다談判하고. 능력과 그 다음에 김정은의 결단에 의해서 성과가 만들어졌다고 이제 내일 오후쯤에부터 이제 떠들겠지요. 아니 근데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야당이나 그 국민 또 다수가 이번에 만났을 때는 정말 비핵화에 관한 어떤 새로운 김정은의 그 약속 내지는 의무 이행 이런 것들이 담기는 그런 새로운 합의를 얘기를 많이들 하셨기 때문에 그걸 의식해서인지 그쪽으로 노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게 언론에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 뭐 하기도 전에 저렇게 의지가 없으면 저 일이 될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이 방송할 때, 이 방송 여러분들이 보실 때쯤 되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우리가 녹화를 갖다 이제 화요일 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쯤에는 제가 볼 때 뭔가가 또 발표가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기대감을 이렇게 낮춰서 네. 발표 내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런 거를 발표했단 말이지 이렇게 해서 그 발표가 위대한 양보와 결단 이런 걸로 보이게 하려고 지금 사전에 이제 이 페인트 모션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미국의 시각과 이제 미국의 주요 인물들이 그 속속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고 그 기사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걸 참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시각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냉정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그 비핵화 문제도요. 지금 뭐 또 선언을 두 분이서 결국 하면서 또 어떤 획기적인 선언을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시각만 해도 김정은이 하는 모든 비핵화와 관련된 조치는 그 제3의 눈으로 철저히 검증까지 됐을 때 조치를 이행한 것이다 라는 걸 항상 못 박아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무슨 말로 하든 우리와 어떤 선언을 하든 그런 거는 초입 그 모든 것이 다 초입 단계에 불과하고 어떤 조치를 했다라고 하려면은 검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3 사람들이 들어가서 완전히 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고 그 확인할 수 있어야지 이행이라고 말할 수 있고 조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명확하고 현명한 말이죠. 근데 우리도 그런 시각을 늘 견지를 하고 봐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자체가 평화 모드를 만들고 뭐 또 국민들께 마치 통일이 지금 된 것처럼 그런 어떤 흥분과 설레임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언행을 자꾸 위주로 이제 전면에 하시는 것은 좀 책임감 있는 행동이 좀 아니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야기했고 뉴욕 타임스에도 제 생각이 그대로 또 나오고 했던데요. 근데 저하고 뉴욕 타임스하고 뭐 서로 일치한 게 하나도 없는데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게 뭔가 하면 북한이 이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다 읽었다는 거죠. 속을. 저 사람은 내가 핵을 이렇게 실험하거나 ICBM을 발사만 안 하면 그냥 조용히만 있으면 그리고 뭔가 쓸모없는 이야기들 뭐 핵 리스트를 가짜로 쪼개서 제출을 했다든지 무슨 뭐 풍계린이 동창린이 또 영변인이 이런 걸 갖다 문을 닫았다든지 폐쇄했다 이런 쇼 쓰지도 않는 거 그런 거를 하면 그걸로 트럼프는 됐다 이러면서 이제 바짝 11월 6일 선거 때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흔들리면서 굉장히 코너에 이대로 가면 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선거 전에 트럼프한테 뭔가 하나 쓸모없는 거 던져주고 종전선언을 갖다가 끌어내면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평화협정까지 한미동맹 깨고 미군 철수까지 길을 닦는 거다. 그걸 하자. 대신 우리는 옛날에는 시끄럽게 해가 미국을 협박했지만 이제는 조용히 그냥 이대로만 가면 우리는 핵 보유국이 되는 거다. 파키스탄처럼. 파키스탄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데 다 파키스탄 핵 없애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파키스탄이 언제 그래 버렸는가 하면 98년에 개발했는데 2001년에 9.11이 나가 미국이 그냥 파키스탄 도움이 있어야 아프간에 빈라덴을 잡으니까 그걸 봐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이 트럼프한테 한 1, 2년 비위 맞추고 뭔가 쇼 좀 하면 이제는 핵을 우리 보유국으로 그냥 가는 거다. 그러면 전 세계가 나중에 어쩌지도 못한다. 이거 한 2, 3년만 넘기면. 그 장난을 지금 트럼프가 제일 쉽다고 보고 문재인, 김정은이 보조를 맞추어서 지금 하는 건데 이번에도 트럼프 하나를 꼬시기 위한 또 수를 쓸 거예요. 둘이 발표 내용 중에 큰 양보인 척하고. 그런데 미국에 트럼프만 빼고는 폼페이오도 이제는 1%도 안 믿는다고 이야기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무도 미국에는 안 믿고 있죠. 트럼프만 빼고는. 네. 그러니까 저 트럼프를 꼬드기는 또 둘이가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발표할 거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이 이번에 뭐 발표하고 난 뒤에 결국은 앞으로 한 6개월이나 1년 뒤에 비핵화가 안 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미국이 그때는 판단을 내려서 다시 가고 쪼든지 가면 문재인은 대통령에서는 물러나야 된다고. 한국 대통령으로 저렇게 북한에 쏘가서 북한 입장에 서서 국민들도 속이고 미국도 쏘겠다면 대통령 저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자, 근데 기고 간 사람이 이제 한 분 더 있죠. 화제를 좀 바꾸어서. 비핵화 아니 비핵화 말고 한국에 기고 간 북한 이야기는 네. 우리가 이 녹화하는 날 아직 결론을 낼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뻔합니다. 그건 뭐 말할 가치가 없어서. 근데 일각에서는 그 트럼프가 오히려 김정은 플러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두 사람이 하고 있는 행보를 오히려 많이 다 간파했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트럼프 뽕 환자들이고. 트럼프가 속고 있는 겁니까? 언제까지 속을까요? 지금 제가 볼 때 11월 6일까지 끌려다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안 말리면 종전선언을 해줄 겁니다.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 눈꽃만큼의 애정도 없어요. 뭐 한국이 공산화 되면 어떠냐 정도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말려서 저는 종전선언을 못할 거라 봐요.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는 10월 말에 트럼프 꼬드겨서 자, 이 정도 내놨는데 이 이상 어떻게 더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10월 말쯤에 선거 직전에 이제 미북 2차 정상회담을 하면서 종전선언을 이제 문재인까지 쫓아가서 하고 중국도 이제 그걸 노리면서 우리 안 끼게 그럼 미국이 의심을 덜 하잖아요. 그래서 하려고 하지요. 근데 미국이 트럼프 지 혼자서 하는 나라입니까? 지금 미국이 다 모여가 이 둘이가 뭔 이야기 할지 거의 95%는 추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뻔한 소리 나오면 그걸 어떻게 받아칠 건가도 국방부나 국무부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저끼리 계산만 빠져가지고 핵 리스트를 쪼개서 내겠다고 구두 약속을 하고 뭐 영변의 원자로를 갖다가 어쩌고 또 무슨 뭐 일부는 핵을 드러내겠다 이러는데 북한의 핵일 숫자를 폼페이오한테 엄청나게 있는 것보다 미국이 알고 있는 것보다 작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거짓말이 금방 들통날 거고 근데 사기꾼은요. 끝을 볼 때까지 지는 이게 통한다고 생각하니까 사기를 치는 거죠. 그리고 들통나지 않기 위해 계속 사기를 치게 됩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한테 이 사람들은 미국의 부동산 업자 우리가 데리고 노는 거는 별 문제 없다고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한번 만나보고 확신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저 집안의 패밀리 비즈니스 3대 사기꾼을 미국의 뉴욕의 부동산 업자가 당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당했다 하면 선거 끝나서 선거 지고 나면 이제 화풀이를 아마 한국의 문재인을 향해서 이제 트럼프가 화풀이하면서 이 모든 걸 빠져나가려고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반전을 모색해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도 살려면. 그러면 이제 누군가를 책임을 물어서 온팍 뒤집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보정을 해서 내가 이까지 끌려왔는데 지금까지 사기치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종말은 이제 화기애애하지 않게 끝날 거라 봅니다. 그 북한 비핵화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큰 차원의 생각일 수 있는데요. 요즘 저를 포함하여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그 국제 정세라든지 우리 국내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을 좀 이런 각도에서 이렇게 예의주시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그 지금 우리나라는 원래 이제 미국과 함께 미국 남한에서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로 여기까지 살아왔고 북한은 어쨌거나 공산주의고 그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계속 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저는
늘 불안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이 체제와 라인 자체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 방향성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김정은과 문재인이 만나면서 포용하는 장면 그 이상에 넘어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감시의 눈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도 발맞춰가지고 뭐 중국, 평양, 서울, 부산을 잇는 대도로를 뭐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게 미국도 우려하는 바가 우려의 목소리가 그런 데서 나오고 있거든요. 한미 동맹을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스스로가 지금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라인으로 가려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여기 살고 있고 또 그 체제를 지키고 키워오고 발전시켜온 우리 국민들조차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정말 그러겠습니까마는 정말 돌아가는 걸 보면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싶은 것들이 곳곳에 좀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빅데이터 언론 보도 자료나 이런 거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실제 요즘 사람들은 여론을 감추고 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진짜로 진정한 이 여론이나 어떤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실에 대한 내용을 알려고 하면 구글이나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사람들이 체면이나 염치 때문에 감추고 있는 속마음이 다 노출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글에서 어떤 단어를 검색했느냐 하면 그 사람의 경제관념, 심지어 성적인 문제까지도 다 파악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글이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이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다는 거예요. 근데 빅데이터에, 한국의 빅데이터에 보면 남북 문제에 대해서 주요 현안 중에 제일 낮다는 거예요. 부동산도 낮대요. 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죠. 왜? 대부분은 엄두를 못 내고 분노하면서 쳐다만 볼 뿐이고 진짜로 제일 관심이 높은 거는 교육, 일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들이 사는데 관심이 없는 일을 가지고 정권이 이 정권 말을 듣는 한마디로 언론들을 동원해서 떠들어대면서 억지 감동과 관심사를 강요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균형을 잡아줘야 될 게 현재로서는 어느 언론한테는 기대기가 어려우면 이제 한국당이 그런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한국당도 가만히 보면 문재인의 대북쇼에 대해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부분을 마치 지금 자신들이 이렇게 좀 국민들한테 외면받을까봐 재뿌리들은 부분을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당이 지금 한국당의 지지율 보면 많이 나오는 데가 20%, 뭐 작게 나오는 데는 11, 12까지도 나오는데 더 내려갈 게 뭐가 있다고? 그 부자가 몸조심하는 거는 이해가 돼. 내가 볼 때는 더 이럴 것도 없는 한국당이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해서 문정권을 공격하면 뒤집어 쓸까봐 지금 겁을 절절 내면서 이번에 3차 방북해서 군추, 즉 한국의 국방을 해체하는 부분을 합의를 할 거예요 아마.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 가서 뭐 기본 협정 같은 거를 맺어와가 이제는 더 업그레이드 된 걸 가지고 국회 보고 비준을 해달라 해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가기 전에 김을 빼고 또 이렇게 제동을 그려야 되는데 문재인이 다 하고 올 때까지 한국당은 지금 방학이야 방학. 그러니까 일단 간다는데 또 가기 전에 또 초친다는 역풍 맞을까봐 걱정하는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전략적인 대처도 아니고 그 올바른 소신 있는 태도도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은 그 가기 전에 침묵하고 있다가 가서 다 합의를 하고 왔을 때 또 막 이건 안 된다, 이건 엉터리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제가 봤을 때는 왜 니들은 항상 뭔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어찌됐건 뭔가 열심히 하고 오면은 그 결과 가지고 트집 잡냐 이 말은 또 안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 나오지요. 물론 비판은 해야 되죠. 갖고 온 결과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일관된 그러니까 가기 전이건 가기 후건 일관된 어떤 소신으로 국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 그리고 국민들이 그 어떤 냉정한 시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바라봐야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안 내다가 갖고 왔을 때 내면 오히려 그것이
또 그 비판이 힘을 좀 잃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사실 됩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딱 꼬집어서 우리 국민들도 알기 쉽게 딱 꼬집어서 뭐는 안 된다. 뭐는 해야 한다. 이거 아니고서 가져오는 결과는 우리는 미리 전면 보이콧이다. 어떤 가치도 둘 수 없다. 그런 합의문에는. 이런 식으로 좀 선명하게 그려놓으면 물론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회담이지만 그 배경과 사전 넘어야 될 산에 이제 국회가 있고 또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곳이라는 그런 어떤 걸 좀 보여주는 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가기 전에 좀 조심을 해야 한다 이런 좀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전번에 그 지방선거 참패했을 때 한국당에서 나온 게 이제 우리는 무조건 문재인 정권의 그 대북 문제는 비판하지 말자. 비판해서는 안 되고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소리가 한국당에 비중이 있는 사람들을 여러 명이 이야기한 거 그랬죠. 기억나시죠? 네, 많이 김성태 들으셨죠. 원내대표도 그 비스무리한 이야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자들이 도대체 사람인가? 솔직히 말하면 왜 참패했는가라는 부분에 문재인 지지도가 높다고 제대로 투쟁하지도 않고 야당다운 모습도 하나 보이지도 않고 전부 뒤에 빌빌 겁이 나서 숨어서 야당의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참패했지. 그야말로 처음부터 4.27 판문점 회담부터 정권이 그걸 분위기 조성할 때 이거 아니다. 판문점 회담 내용을 한번 읽어봐라. 어떻게 올해 안에 정전협정 선언이나 평화협정을 한다고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냐. 이걸 처음부터 짚었으면 유엔에 제출해서 영문판을 바꿨니 어쩌니 할 때 한국당이 옳았다는 게 증명이 될 거 아니에요. 정권이 외신들한테 사기를 치고 미국에도 속이고 6.12 미국 회담할 때. 그러고는 나중에는 또 다른 바깥 글을 가지고 이제 제출했다 유엔에. 이런 게 증명이 돼. 사람이요. 원칙이 있어가 한 줄로 꼭 이렇게 일관되게 가게 되면 언젠가는 그게 맞아. 그리고 그때 평가를 받게 됩니다. 평가를 받게 돼. 올바른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당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판문점 선언문은 딸랑 2장짜리입니다. 전문 자체가. 그 2장을 그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이 그 2장을 꼼꼼히 보는 데는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리고 딱 보자마자 야당 국회의원이시라면은 이것이 뭐가 잘못됐는 건지를 느끼셨을 거예요. 굉장히 편파적이고 굴욕적인 그런 걸 느끼셨을 텐데 딱 첫 일성을 그때 당시 홍준표 대표님이 이제 위장평화 쇼라고 했고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홍준표 대표님이 그 말을 했고 나경원 의원님이 어처구니 없는 합의다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그 두 분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이제 일성을 딱 그렇게 냈는데 거기에 바로 네티즌이라고 해서 네티즌이나 국민들이 그 반응이 그러니까 왜냐면 국민들은 언론이 보여주는 방송만 주로 이제 보시고 나오는 기사거리만 주로 이제 보셨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다 너무 좋고 대민족의 그 화합 신호탄이고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전문을 다 읽은 야당 인사가 하는 얘기가 귀에 들어오실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때 당시 딱 네티즌들이 그 어떤 그 잘못된 이제 환상을 가지고 그 홍준표 대표나 나경원 의원의 말에 막 비난을 하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근성이 있고 소신이 있는 정당이고 정치인들이면 다른 국회의원들도 같이 붙어줬어야 돼요.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도 한 문구 한 문구 설명하는 기자회견 내지는 페이스북 메시지라도 하다못해 동네 지역 주민들께 문자라도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판문점 선언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아시나요? 하고 문자라도 보내는 그렇게 알리는 걸로 여러 명이 붙어주셨으면은 저는 오히려 조금 이런 점이 있었구나. 우리가 막 좋아만 할 건 아니네. 이제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그 두 분이 한 얘기로 네티즌이 비난하고 나서니까 쏙 들어가 버렸다. 근데 그 부분에 그거는 홍 대표가 말은 바로 했어요. 제가 볼 때 나경원 의원하고 지도자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홍 대표는 대표로서 그때 다 의총을 소집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입지개 사기 쇼다. 평화를 빙자한
이거를 비판 안 할 수 없다. 국민의 90%가 저걸 지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걸 가지고 알릴 건 알려야 된다 네. 하고 여기서 표결하자. 네. 의총에서. 그래서 만약에 평화 사기 쇼라고 하는 내 주장이 작게 나오면 내 대표가 그만두고 집에 가겠다. 어차피 6월 10일 날, 12일 날, 13일 날 집에 갔는데 그날 그렇게 해가지고 표결을 붙여가. 대신 당에서 이게 의총에서 표결이 이겼다면 전 의원들이 이견 하나도 없이 여기에 대해서 전부 공세에 앞장서 달라. 그래야죠. 네? 네. 지구당별로 사람 동원해서 이걸로 갖고 지방선거 붙자. 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그까지는 또 사람이 기가 센데 말로만 기가 세지 또 행동으로 기가 그까지는 못 셌어요. 대표님. 그럼 지금 처칠 됐어. 그러면 지금쯤 처칠이 됐다니까. 처칠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또라이 취급받다가 나중에 영웅이 됐잖아. 뭐 아직 뭐 네. 과정이 끝난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 하지만 뭐 남북 회담이나 지금 북한 문제는 저는 아직도 초입 단계라고 생각해요. 갈 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판단도 유보 상태이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좀 보기 싫은 것도 보고 듣기 싫은 비판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좀 냉정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우리 국민들께서도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 참 험난한 시기에 뉴스 브리핑을 많이 보세요. 근데 왜 많이 보시는 줄 압니까? 저보다 훨씬 잘난 분도 많고 저는 미미한 인물이죠. 그럼 뭔가 하면 저는 한쪽을 확실히 택해서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수구 꼴통으로 몰리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한쪽을 택하고 나면 뒤를 안 돌아봐요.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일개 이런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도 그러는데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정도로 소신이 없어가지고 뭘 잃을 게 많다고. 일개 유튜브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은 이 말씀 잘못하면 지금 안티 댓글 수십 개 달릴 거예요. 아니 그 자꾸 스스로를 이제 비하하시면서 일개 유튜브라고 하시지만 오히려 그러신 것 같아요. 이 배지를 달고 계신 분은 잃을 게 있잖아요. 배지. 다음 배지를 달아야 되는데 다음 배지 못 달까봐 좀 많이 언행에 굉장히 아니 제약을 세게 가지시는 이야기하는데 것 다음 배지를 못 받는 게 그게 어떻게 관련성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 세게 비판하면 문재인이 잡아갈까봐 겁남 이 말을 갖다가 좀 시원하게 합시다. 뭐 아직 배지 안 다셨는데. 아니 그 세게 시원하게 비판하면 못할 문재인한테 게 아니라 잡혀갈까봐 그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홍준표 대표님과 나경원 의원이 빠르게 딱 판단하고 자기 생각을 딱 그건 잘했죠. 일성을 굉장히 냈는데 잘했죠. 그 순간 바로 뒤따라온 어떤 네티즌들의 반응과 그걸 또 언론이 막 그 확대 재생산하는 그것은 굉장히 네티즌들이 비판하는 걸로 나왔단 말이죠. 그 드루킹 같은 그것까지 놈들이 딱 그런 거 보고 아니에요? 나니까는 이제 같이 이 대열에 꼈다가는 같이 이 몰매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마지막에 보니까 그 몰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표로 연결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뭔가 하면 유세 오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홍 대표 유세 중단했잖아요. 우리 지나간 일은 빨리 잊어먹는데 가면 원하지를 않으니까 나중에 이제 유세 오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 대표가 정말로 의원 다 모아놓고 엄청나게 질타하면서 너들 이렇게 배지 유지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오늘 여기서 판단해주라. 내가 만약에 잘못되면 내 대표 물러나겠다 하고 정말 대표니까 의원들을 좀 세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다시 이제 정치할 일이 있으면 더 세져야 돼요. 홍준표는. 근데 저도 뭐 다는 모릅니다. 그때 다르게 혹시 너무 세게 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건의하신 거 있어요? 아니요. 좀 그런 거 없죠? 저도 선거를 뛰는 사람이어서 정신없이 바빴고요. 나도. 정신없이 바빴고 제가 뭐 내부를 잘 모르면서 이제 의원님들의 뭐 상황을 얘기할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제가 당 내에서 그래도 있으면서 느꼈던 거는 그 뭐라고 세게 나간다고 해서 움직일 국회의원님들의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뭘 한들, 그러니까 당대표 1인이 그 113명이나 되는데 국회의원이, 오히려 당대표님 국회의원이 아니었죠. 113명이나 되는 의원들을 생동감 있게, 살아있게, 야당답게, 국회의원답게, 해야 될 말을 하고 국민 앞에 책임을 지고 그 일을 하고 목소리를 내는 그런 분들로 10명? 30명?
그렇게 만드는 것조차 안 됐을 것 같습니다. 뭘 한들.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은. 그러니까 그냥 다들 그냥 관망. 지금은 뭐 때가 아니다. 근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때가 아니면 도대체 언제가 때일까요? 뭐 표 받기 좋을 때, 뭐 공천 받기 좋을 때, 국민들이 지지할 때 그거는 아니죠. 그 시기는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인데 가장 힘들 때가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그 전으로 많이 잡아갔잖아요. 그냥 뭐 강원랜드 끊이고부터 해서 뭐 돈 먹은 것부터 사실상 엄청 잡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겁이 나가. 지금도 좀 그런 아주 바짝 엎드리가 있는 거죠. 검찰 앞에 거반내는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모든 보십시오, CEO 뭐 금융기관 장들, 뭐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기업인들 검찰 휘두르는 데는요, 뭐 세무조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솔직히 없습니다. 뭐 그런 영향도 있었겠죠. 나를 죽이려 하고 가야지. 그 배짱도 없으면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해먹겠다고. 아유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근데 그 홍 대표는 전 대표는 귀국했어요 토요일 날? 네 하셨죠. 공항에 나갔습니까? 네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디 인사했어요? 예 인사는 했습니다. 반가워하던가요? 딱 나오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제일 딱 나오시자마자 요번에는 며느리도 오셨고 이쁜 여자 아기 손녀죠. 손녀가 같이 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옆에 서 있으면서 대표님이 딱 나오시면 며느리 손녀 이렇게 해서 대표님께 딱 잘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가긴 갔어요 가까이. 가까이 가서 뭔가 좀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열혈 팬들이 확 쏟아져 나오셔가지고 며느리 분과 저랑 손녀는 튕겨 나갔어요. 튕겨 나가고 열혈 지지자분들이 다 둘러싸고 이제 또 기자들까지 또 카메라맨까지 갑자기 다 둘러싸가지고 뭐 그 후로는. 근데 배지는 뭐 한두 명밖에 안 나갔다며. 예, 강효상 의원님 오셨고. 그거 간분이 강효상 의원밖에 언급을 안 하는 거 보니까 한 명 나갔나 싶은데. 제가 신문에도 한 명 나왔어요. 예, 신문에 한 명 나왔어요. 그 배지들이 그래도 전직 대표고 또 지금 저분이 정치 그만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 보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좀 있으면 또 몸 풀 건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안 나가요? 나가면 지킵니까 비대위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 아시아 성수촌 아파트에 투표는 예. 하셨는가요? 그거를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거. 예, 늦게 오셨기 때문에 직접 투표는 못 하셨고요. 물리적으로 아드님이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제 아버지 이렇게 여쭤보셔가지고. 아드님이 죄송하면 혹시 같은 아파트 같이 살아요? 거기에? 거기 살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대리 투표. 이렇게 아버님이 투표를 하셔야 될 텐데 어떡하시겠어요? 못 오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리 투표를 좀 하라고 반대하는 걸로 인원 감축을 반대하는 걸로 대리 투표 하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아드님이 하신 걸로 알았어요. 그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부결이 됐죠. 그러니까 인원 감축을 하지 않는 걸로 됐죠. 잘 됐네요. 저는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그 아파트 주민들께서 인원 감축을 안 하는 쪽으로 이제 표 차이가 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과반을 못 넘겨서 안 하는 걸로 됐는데 감축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최저임금 인상이 옳다고 생각해서일까? 아니면은 최저임금 인상을 하는 바람에 저분들이 잘려나가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일까? 그건 제가 볼 때요.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홍 대표 보고 그거 반대하는 투표해라고 하니까 누가 또 댓글에 또 저한테 욕해 놨어요. 거기에 홍 대표가 찬성하면 되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부결이 아니라 찬성을 해가. 그 사람들이 잘려나가야 문제가 되지 하는데. 댓글 다시는 분이. 아무리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따위로 생각을 하면요. 그건 진짜 뉴스 브리핑 봐서는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뭔가 하면 사람이에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비용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최저임금이라는 이 잘못된 정책을 우리가 이분이 잘리는 걸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정권에다가 분노해야지. 우리가 10몇만 원이 더 들어가면 몇만 원이 더 들어가면 그 더 들어가는 욕을 돈으로 내되 저 정권을 향해서 이빨을 바득바득 갈아야 될 문제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그 사람들이 잘려야 무슨 그게
그게 최저임금의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홍 대표가 거기에 찬성해야 되지. 황영수는 거꾸로 말을 하냐. 누가 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은 물론 그 송파 그 아파트 분들 마음을 저는 모르지만 혹시 또 이 결과를 가지고 봐라, 강남에 사시는 분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한 거다 이런 식으로 또 곡해해가지고 자기들 자기 당착적으로 이용해서 그 결과로 삼을까봐.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는 걸 가지고 다시 아니라는 논리 얘기를 하고 싸움을 싶은 벌여야지. 그거를 그러니까 갖다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잘못된 정책을 한 사람은 멀쩡히 잘 살고 안 잘리고 임금 받고 아파트 집값까지 오르고 이러고 사는데 근데 그게 아니 됐을 거 아니야. 그 경비원들이 왜 50명 이상 가까이가 당신 때문에 잘려야 되냐. 우리가 돈을 내서라도 이 사람들 잘리는 거 맞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그러면 이해를 하고 싶은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장하성이 볼 때마다 욕할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니 때문에 돈이 예, 한 달에 잘릴 12만 뻔했다. 원씩 이렇게 예. 더 나간다. 이 그렇죠, 나쁜 놈아.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네. 이분들의 생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적을진 몰라도 희생을 했다, 솔선수범을 했다. 넌 뭐냐?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경비원분들 그냥 계속 다시 그 일자리를 잃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다니시게 되신 분들은 또 얼마나 이게 장하성 도대체, 대표님은 우리를 왜 이런 시험에 들게 비참하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참한 거잖아요. 굉장히 비참하죠. 내 목이 잘리느냐 안 잘리느냐. 그걸 내가 특별해, 한 특별해. 가정을 한 가정의 가장인데 그래도 연세들도 대부분 있으실 테고 그런 위치에 있는 내가 지금 그 자녀나 부인들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아버지가 오늘 투표 잘릴지 결과를 말지가 얼마나 언론에 인간적으로 나와서 비참해요. 투표에 나오고 있는 그 대상이 우리 아버지다.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 본인도 얼마나 그럼요.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 가장이신 분도. 네.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됐지만 그렇게 사람 목숨 가지고 한 가정의 가게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그게 정권이- 만들어 놓고 정권이- 뻔뻔하게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있는 정권이 거고. 일종의 남의 생과 사를 한마디로 실험용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분노를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투표 결과 아주 잘 됐습니다. 최저임금 왜 멋대로 올려가지고 멀쩡히 있는 사람들을 아파트 우리 경비를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 왕창 자르려고 했냐. 이거는 막았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 사람 보고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소유주라서 나가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그날 어디가 지방에 갔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분에 한국당이 무슨 지방에 가 있으라고 그래요? 뭘 지방에 가 있어요? 한국당의 비대위 쪽에서 보니까 홍 대표는 뭐 지방에 아니요. 제가 말한 건 이제 무슨 장하성 장하성 실장님을 우리가 좀 나가라고 오늘 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소유주라서 나가진 않으실 거고. 홍 대표는 지금 어디 계세요? 네, 홍 대표님 집에 계시죠. 어디 송파에? 그 아파트 계시죠. 근데 왜 당에서는 지방으로 가라고 그래요? 당이 아니고 그게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썰전 나오셔가지고 고향인 창녕에 가서 뭐 자연인으로 편히 쉬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을 한 것 때문에 그렇게. 뭐 MBN에 자연인이다 출연하라는 거요? 그 둘이 대표하고 원내대표해서 그래도 제 기억으로는 홍준표 대표님이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 되시는 과정을 그래도 지지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뭐 참. 어떤 입장이신지 모르겠지만 참 정치 깊은 뜻이 있겠죠. 정치 참 무상합니다. 오늘 그 일부 이제 이거 문재인 김정은 이 3차 회담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당은 왜 저렇게 가만히 있느냐 대북 사기 쇼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송파 홍준표 전 대표 장하성 아파트의 표결 결과와 또 그 과정들 이야기 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